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 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조선 후기 사회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언급해 봐야 될 거, 신분제의 동요가 되겠죠. 여러분, 신분제의 동요했을 때요,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그림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역피라미드 모습. 요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이 모습을 떠올려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양반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양반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반면에 양반은 누가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일반 상민들이요. 신분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 양반의 숫자가 늘었다는 건 상민의 숫자가 감소했다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상민의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비를 상민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비 종목법 같은 걸 실시하죠. 노비도 이제 감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안 이쁘죠? 그래서 일단 늘어나는 건 양반, 상민과 노비 같은 경우 숫자가 감소한다 기억하시고요. 중인 같은 경우는요, 신분 상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신분 안에서 그들이 그동안 제한당했던 요소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 거지, 중인이 뭐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다, 거기다 포커스는 안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을 거치면서 납속책과 공명첩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납속이라는 건 국가에다가 재산을 납부하는 거고, 공명첩이라고 하면 국가에다 재산을 납부한 대신에 국가가 주는 명의 임명장인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거 말고도 족보 위주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반 안에서도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붕당 간의 싸움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권력을 가진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권반이라고 하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만 양반 행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반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아예 몰락 양반이 등장하죠. 그들을 잔반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몰락 양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반으로서 권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목하는 건요, 중인에 좀 주목을 많이 해요. 그들 자체가 신분을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신분 상승, 그 안에서 제한적 요소들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전개한 것에 주목을 해요. 자, 그 중에서 소청운동 또는 통청운동 또는 허통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규장과 검소관으로까지 등용된 사람들 있죠.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서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규장과 검서관으로 정조 때 등용된 대표적인 사람 하면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를 말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외우셨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철종 시기 때는요, 이 서얼들이 그동안 관직에서 못 나갔던 게 청료직이었잖아요. 근데 청료직의 진출, 문과시험 보는 것까지 허용을 받아요. 자, 서울의 이러한 것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신분 상승을 막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중인 세력들인데 성공하느냐? 아니요, 실패해요. 되셨죠? 그러니까 결과에 조금 주목해 주세요. 자, 상민들 같은 경우는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입 등으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다 보니까 수가 뭐한다? 감소한다. 자, 노비 같은 경우도 뭐 군공이나 납속을 하는 법도 있고 도망을 통해서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비의 숫자가 감소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 입장에서도 노비 많은 것보다는 상민이 많아야지만 조세 수입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노비를 해방시켜줬는데 그 공노비를 해방시켜줬던 시기는 순조 시기. 단 조심할 건 공노비라고 해서요, 모든 공노비를 다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더라. 납공노비들만 해방시켜줬더라. 자, 그러다가요, 저기 고종 시기가 되면 개항하고 난 다음에 노비 세습제를 폐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갑오개혁 때가 되면 아예 신분제도 자체를 없애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자, 705번 문제는요, 거기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공명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옳은 것 그랬으니까 공명첩 조선 후기, 이거 잡으셔야 되겠죠. 자, 조선 후기 하면 부계 중심, 아들 중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아들이 없다면 양자를 드리는 방법이라도 해야 되겠죠. 답이 그래서 1번인 거고요. 2번에서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했던 거, 특히 왕실에서 그랬던 건 고려시대입니다. 3번에서 재산 고루 분배, 4번에서 친가 외가 거의 구분 없었고요. 5번에서 사이가 처갓집에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3번에서 5번까지는 조선 전기까지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 틀리실 것 같고요. 786번. 자, 다산 정약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 각 지역 호적대장에서 급증하는 호구는 그랬는데 조선 후기에 늘어나는 건 누굽니까? 양반밖에 없죠. 급증한다 했으니까 답은 1번이에요. 상민이나 노비는 감소합니다. 상민은 군역 안 하려고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고, 노비 같은 경우는 상민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 787번.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조선 후기에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탐구 작업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거꾸로 가볼게요. 4번에서 농업에서 기술이 발달하고요. 경영 합리화. 그러니까 농업 안에서도 그냥 자급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농업이라든지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3번에서 서울과 노비가 자신들에게 있었던 둘러싼 숙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신분 타파의 움직임. 2번에서 독점적 도매 상인 도고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업의 발달, 자본주의적 요소의 싹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죠. 사림 세력의 붕당 정치 전개되는 거 봤더니 붕당 정치가요.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치에다가 서인이 주도하다가 서인 안에서도 노론이 독점하고 노론 안에서도 세도 가문이 주도하는 점점 폐쇄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성 개방화가 아니라 점점 폐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사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인 거고요. 자, 788번. 원인 그랬어요. 네, 목민심서가 나왔으니까 정약용 그리고 조선 후기가 떠오르실 거고요. 그때 봤더니 이거 참 자주 나오는 사유예요.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낱 아전이 양반을 만나도 인사를 안 하고 꼿꼿하게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몰락 양반. 네, 증가해요. 그러니까 양반이라 하더라도 이런 잔반들 같은 경우는 생활 자체가 궁핍하니까 예전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겠죠. 또 여기에다가 양반수 자체가 늘어나요. 그러니 뭐 족보를 매입해서 양반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양반의 권위가 행사될 수는 없겠죠. 1번. 북벌론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건 효종 시기 때와 관련됐으니까 정조 시기 때 주로 활약했었던 정약용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두 번째, 이양선이 출몰하여 민심이 흉흉해졌다라고 했는데 이양선 출몰과 관련돼서 나올 거 뭐 동학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3번,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으로 거실길이 좁아들면서 이제 권력에서 멀어진 양반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에서 수해가 일어났다 전염병이 만연해졌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농민봉기의 원인이 됩니다. 해당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 지금 1729를 시작해서 1867년까지 그러니까 18, 19세기 때 신분별 그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7급 시험까지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럼 그 표에서 봤더니 1729년 양반호가 23%인데 1867년에는 65%인 거야. 그러니까 양반의 숫자가 늘어난 거죠. 상민은 59%가 33%로 가니까 상민수 감소인 거죠. 노비도 13%에서 0.56%인가 감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요 모습이죠. 그래서 789번에서 봤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 이랬습니다. 답은 1번이죠. 양반의 숫자가 늘어난 건 납속책과 공명첩인 거예요. 자, 2번에서 소학과 주자가래 그러면 이건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확대되는 거랑 관련돼 있어야 되니까 전혀 상관없죠. 3번에서 붕당의 일당 전자호로 양반이 몰락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반이 몰락했다 그러면 뭐 양반들이 그래서 궁핍한 생활을 한다라든지 소수의 사람들만 권력을 잡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양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 자체 표면적으로 늘어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4번에서 관건이 강화돼서 수령과 향리 세력이 강화됐다는데 여기서는 수령과 향리 세력이 어떻게 강화됐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자, 790번 문제와 91번 문제는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91번으로 가볼게요.
조선후기 사회 변화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영종조 때 중인들은 대규모의 소청운동을 일으켜서 신분 상승 성공했나요? 아니라고요. 2번에서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됨으로써 노비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노비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상민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노비종목법. 그래서 노비종목법 하면 영조 시기 때 가지고 양인 여자와 노비 남자가 결혼했을 때는 아이를 양인으로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상민을 늘리기 위한 방법인 거죠. 해당하지 않네요. 3번에서 부계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도 큰아들 위주로 재산 상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아이 사이에서 균등한 상속 틀렸어요. 4번에서 고종에 의해 노비 세습 제도가 혁파되었죠. 그러다 아예 가보격 때는 신분제도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792번은 중요한 문제인데 오래되긴 했지만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도 변동, 그러니까 기억. 양반은 족적 결합을 강화하고자 향촌에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향촌에서의 지위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가 추락되고 있을 때 그들의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있었던 양반 있잖아요. 사족들. 이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던 신양이라고 해서 새로운 양반들 있잖아요. 이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원래 혈통이 다른 진짜 순수 혈통에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끼리 더 뭉쳐한다거나 그들의 혈통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 편찬에 더 매진한다거나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니은에서 양반의 수가 늘어나죠. 상민의 수가 감소하죠. 아예 반대고요. 디귿에서 서울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에 정부의 납속택 실시와 함께 완화되었다. 이건 다른 적은 없는데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납속책 때 서울들 중에서도 재산을 내고 이렇게 이제 공명첩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직에 더 많이 진출하는 거죠. 이게 누적이 되면서 규장과 검서관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디귿이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 디귿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좀 헷갈린다면 리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노비의 도망이 확산되면서 노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렇죠? 신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는 노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기억과 리을은 일단 확실하게 맞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답이 4번인 겁니다. 자, 793번.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사역원이 나와요. 사역원 하면 누구랑 관련돼 있습니까? 역관이랑 관련돼 있어요. 역관. 예전에 우리가 다뤄봤었는데 역관이라고 하면 이제 번역이라든지 통역,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기관이 사역원입니다. 역관, 사역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역원이라든지 전의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의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자, 그러면 사역원이니까 이제 중인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기술관들이 되겠는데 1번 계시무역에 종사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라고 했는데 무역에 종사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뭐냐면 일단 계시무역이다 후시무역이다 이거 자체가요 조선 후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라는 거 자체가 아예 틀린 거예요. 우리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역, 사무역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계시, 후시라고 하면 조선 후기 때 무역이고요. 2번에서 서원 건립을 주도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건 16세기 때 제지 사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림을 말하니까 틀렸고요. 3번에서 소청운동을 통해서 신분 상승운동을 전개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누구라고요? 중인계층. 맞는 거죠. 이들이 조선 후기한 거 맞죠? 4번에서 개항시기 때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한 건요. 양반 유생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인계층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뭐 794번 문제는 조금 쉬운 거니까 패스하고요. 795번 이들 그랬습니다. 자, 본시 모두 4대부였는데 또는 의료직에 들어가고 또는 통역에 들어가 그랬으니까 의료직에 들어가면 의관인 거고 통역했으니까 역관인 거고 의관, 역관, 율관 또 뭐가 있을까요? 화원. 됐죠? 의관, 역관, 율관, 화원 이렇게 들어간다면 중인이 되겠습니다. 중인 안에서 기술직이 되겠는데요. 일단 기억. 이들도 문과, 생원, 진사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런 문과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문과를 볼 수 없는 세력은 4개 세력. 누가 있다?
탐관오리의 아들, 제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설, 향리. 물론 당연히 천민도 안 되지만요. 우리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이거 배운 게 한 4-5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기억해서 이들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니은에서 조선 후기 때 이들은 시사를 조직하여 문해 활동도 펼쳤어요. 예, 이 중인들이요. 아니 양반들만 글 쓰고 시음나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시사 조직을 만듭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요.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하면은 이건 서얼인 거죠. 그러니까 중인 안에서 이제 서얼을 말하는 거니까 이들에겐 해당하지 않고요. 리을에서 청료직에 진출하게 된 것은 서얼입니다. 이들은 성공하지 못했었으니까요. 답이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촌 질서 변화. 여러분 이 향촌 질서 변화는 조선 전기와 구분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일단 해드릴게요.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령도 향촌집에서 가장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눈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 제지 사족이에요. 그쵸? 이 사족들의 영향력이 되게 셌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사족의 영향력이 되게 셌다. 근데 여기다 이거 추가할게요. 수령이 향리의 보좌를 받아서 통치하는데 눈에 띄는 건 향리들은 조선 전기 때는 약합니다. 그리고 제지 사족들의 힘이 되게 셌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그들이 향약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했다라는 거.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잖아요. 수령, 향리 있죠. 이들의 세력이 세진다라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정조 시기를 떠올려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세도 정치 시기 때요. 세도 가문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네 측근들,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때는 향리들도 같이 가요. 그래서 향리들이 그렇게 수탈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반면에 제지 사족의 힘이 약해질 거예요. 왜? 이들은 수령한테도 치이죠. 새로 등장하고 있는 가짜 양반들한테도 치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족의 지배가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예전 같지 않더라. 이거 주목하는 거죠. 이유는 몰락 양반의 등장에다가 또 새롭게 등장한 이 부유한 농민들 같은 경우는 관건과 결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아성에 계속 도전을 하죠. 그래서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향약이 아니라 동약이라고 나오죠. 향약이라고 하는 건 군현단이에요. 규모가 좀 커요. 근데 지금 자기네 일신을 지금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현 단위로 향약까지는 자기네들이 영향력 행사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만이라도 내가 장악하련다. 그래서 향약이 아니라 우리 동네 동약. 그리고 그리기의 말은 만듭니다. 동종말. 서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제사 지내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활동을 강조하더라. 그래서 뭐 족보 편찬에도 열을 올리는 것도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 순수 혈통 양반이야. 이거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부유한 농민들 같은 경우는요. 아예 그냥 족보를 사버려서 납속직을 통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기도 하고요. 향안이라고 하면 유향소에 들어가는 명부라고 했죠. 거기도 이름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들과 대립하게 되겠죠. 그리고 향회라고 해서 유향소의 그 회의를 자기네가 주도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돈이 많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줌으로 인해서 수령과 손잡습니다. 관건과 결탁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거죠. 자, 관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된다고요.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건이 강화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향리들의 역할도 같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향리와 사족의 그 입장 차이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거. 향해가요. 원래 향해는 사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령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걷는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만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796번에 보시면 조선시대 향촌사의 모습 옳지 아니하는 것을 1번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리고 유향소의 이름이 이제 향청이라고 해서 나중에 바뀌는데, 그러니까 특히 유향소가 나오게 되면 15세기 때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향안. 향안이라고 하면 유향소에 들어가는 양반들의 명부를 말하죠. 각 9년마다 보편제로 작성되었대요. 그냥 이건 보시면 되겠고. 3번. 자, 조선 후기가 되면 성장한 분홍층들이 이제 향 안에 자기 명단 올려두고 향회에 가서 기존에 있었던 양반과 견자하면서 그들이 향회를 장악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세도정치계의 향회는 수령과 향리들을 견제하고 지방 통제를 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향회를 누가 장악한다고요? 수령이 장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들이 향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조선 후기 때는 이 수령 쪽에서 향회를 장악하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 797번. 이거 2013년에 나온 문제 되게 중요해요. 다음 향촌사회 변화에 대응한 양반의 움직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보셨다면 또 조선 전후기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걸 봤더니 두 번째 줄. 양반은 새로 성장한 분홍층의 도전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조선 후기구나 캐치하시고요. 1번 향도 조직했다. 누차 말하지만 향자가 들어간 대부분은 제지 사족들이 만들어요. 하지만 향도는 농민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향자는 여기 나오는 이 향이 고향을 의미하는 향이라면 향도의 향은 향을 피우는 거. 내향 활동하는 그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농민과 관련됐어요. 2번 양반층의 결속을 위한 납속책의 확대 시행을 아니요. 납속책을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자꾸 새로운 양반이 늘어나잖아요. 기존 양반들은 좋아할 리가 없어요. 납속책을 통해서 자꾸 짝퉁 양반들이 양산이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3번 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문중서원이나 사후 건립을 확대하였다. 그러니까 사후라고 하면 거의 이제 제사 지내는 기능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 혈통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도 아까 편찬한다고 했었고요. 사후를 설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서 향회를 통한 수령권의 견제와 이서층의 통제를 강화했다 그랬는데 이건 바로 앞에서도 봤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향회를 싹 장악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조선 전기라고요. 798번입니다.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또 나왔어요. 목민심서를 떠올리면서 정약용, 조선 후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줄 끝으로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만큼 양반의 권위가 추락한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라고요. 다 시점 문제예요. 정말 시점 문제가 계속 나와요. 1번에서 납속 공명 맞죠? 그리고 2번 양반은 촌락 단위보다는 9년 단위의 동약을 실시했다는데 동약이란 자체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촌락에서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전체 군과 현을 상대로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분홍층들은 기존에 있었던 제지사족의 입지를 위협하는 거죠. 서로 대립구도인 거니까 이건 맞고요. 4번에서는 지금 노비종모법을 말해요. 노비종모법을 그 앞에서 썼었군요. 예, 노비종모법에서 아버지가 노비라도 엄마가 양인이면 양인으로 해서 양인의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엔 800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근데 지금 조선 후기죠. 1번 향안, 향해, 향규가 그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었다. 예. 나름대로는 그 사족들이요. 이런 향안이나 향해, 향규를 통해서 우리만 이걸 강조하는데 그 향 안에 새로운 이제 분홍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향안이나 향해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통제하려고는 했었지만 새로운 분홍층들을 더 장악하거나 아니면 수령에 장악하려고 하더라. 2번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1번이 좀 여러분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객관식 문제이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향안, 향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 사라진 건 아니니까 좀 내버려 두시고요. 내버려 두시고 하지만 여지는 향회는 사족중보다는 수령 쪽이 장악하는 였기 때문에 그들의 장악력이 조선 전기보다는 떨어진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은 아무튼 보기가 좀 깔끔하진 않았네요. 2번에서 광작이나 상품 작물 재배를 통해서 부농층이 성장하죠. 3번에서 납속이나 향직 매입을 통해서 부농층들이 이제 관건과 손잡고요. 4번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 양반들 같은 경우는 사후, 자신들의 그 순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을 섬기려고 사후를 이제 건립을 했죠. 5번에서 경제소에 참여하여 유양소의 감시임무를 맡았다고 그러는데요. 유양소가 제 기능을 했던 건 15세기입니다. 되셨어요? 왜란 이유에는요, 이제 유양소라고 안 하고 향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소, 유양소 하면 15세기 때의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01번 조선 후기랑 상관없는 것 또 나왔죠. 부농층들이 누구랑 손잡는다? 관건이랑 손잡는다. 2번 중앙의 관건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건을 맡아보고 있던 향리의 역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향리의 역할이 조선 후기 되면 세지면서 그들이 탐관오리 된다. 3번 양반층은 향촌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여 향약, 향사리, 향음주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는데 시작은 언제입니까? 16세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6세기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에요. 자, 802번에서 사회 목민심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위에서 5번째 줄 끝으로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에만 관심을 가지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세도정치 시기 때 정치가 문란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1번 조선 말에는 비변사가 핵심 정치 기구였죠. 2번 수령의 역할이 배제되면서 사족의 영향력이 셌더라. 사족의 영향이 되게 셌던 건 조선 전기인 거죠. 16세기. 그러니까 답이 2번인 거예요. 그 조선 후기 때는요. 여러 가지 예언 사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감로. 정씨가 새로운 왕조를 계룡산에서 꽃피울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 4번에서 벽서, 괴서를 붙이는 형태에서 농민봉기로 확산이 됩니다. 조선 후기. 자, 803번 상황 그랬어요. 지방고래 향전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전이라고 하면 기존의 양반과 새롭게 등장하는 이 양반들 간의 격돌을 말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향촌 사회에서 일대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격돌되는 현상을 말해요. 자, 그걸 보든지 아니면 밑에 두 번째 줄 향임을 임명할 때 한쪽 사람을 치우치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좌수별감처럼 이 향회를 장악하고 있는 뭐라 할까요? 주요 임원들 좌수별감인데 너무 이쪽 줘서는 안 되고 이쪽 줘서도 하고 적당히 균형을 줘라 이 뜻인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향전 기존 양반들과 새로운 양반들 간의 격돌 상황 이걸 가지고 조선 후기인 걸 캐치하셔야 되고요. 1번 그래서 향리를 없애려고 하였다. 지금 이건 양반들 간의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에 뭐 향리 없애는 거랑 상관없고요. 2번 농민들은 향회에서 점점 배제되어 갔다는데 향회는 기본적으로 양반들이 들어가 있는 조직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죠. 농민들과는. 3번에서 향임직. 이 향임직 같은 경우는 좌수별관 같은 건데 원래는 얘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기존 양반들이. 근데 이제 돈을 가지고 양반이 된 사람들이 서서히 그 좌수별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답은 4번이에요. 묘호부민 그러면 지방에 돈 많은 농민들 말합니다. 4번에서 수령의 권한 강화됐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향촌 사회 문제는 일단 이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있습니다. 자, 804번 향리의 시기별 모습인데 시대 순 그랬어요. 먼저 기억. 지방사족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수령의 권한이 세지면서 그러니까 기억은 조선 후기. 니은 향리가요. 실질적인 향촌 사회의 지배층이래요. 그건 고려죠. 예. 속현에서의 향리 역할을 말하는 거 고려인 거고 디귿에서요. 사족의 향촌 자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수령의 행정심을 보호하는 세습적 아전 역할이더라. 사족의 역할이 있는 상황 속에서 수령을 보호하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조선 전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고려 먼저 니은, 조선 전기 디귿, 그리고 조선 후기 기억.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자, 805번에서요. 조선 후기 바르게 추론한 것은 그랬는데요.
거기 지금 매향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한자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 향자가요. 우리가 앞서서 그동안 계속 말했던 향나무 심는 건 이 향이잖아요. 향 지금 틀리죠. 고향할 때 말하죠. 또 매자도요.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향직. 그러니까 좌수별관 같은 자리를 사고 파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향나무 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좌수별감 자리를 사고 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분홍층의 성장과 관련돼 있어요. 되셨어요? 아니면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조선 후기 향촌 사회 상황 그랬는데요. 1번 향회를 통해서 향촌 지배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향회를 통해서 향촌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물론 이 향회를 사족이 장악한 것이냐 아니면 수령이 장악한 것인 거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시대인지 좀 답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잠깐 놔두시고요. 2번 새로이 등장한 분홍층이 성장하면서 관권과 결탁하여 신분제가 통일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되더라? 향회를 장악하더라. 이 상황인 거죠. 답이 그래서 2번인 거예요. 3번에서 수령의 권한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은 아니고요. 강화됐고요. 4번에서 향리의 세력이 동반 상승한 거죠. 5번에서 새로운 향반층의 등장으로 농민들의 조세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세력이 양반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내던 군포 누가 내야 돼요? 일반 평민들이 내야 되겠죠. 평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 매향에서 이제 찾으면 그 매향을 둘러싸고 싸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 조선 후기 때 사족들과 관련된 얘기인 거구나. 그러니 향회를 통해서 이 사족들이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06번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시대. 지금 양반 나왔으니까 조선. 그 안에서도 명분상으로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들의 비루한 행동이 상공업자보다 심한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양반이 먹고 놀면서 상공업자를 네가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유수원이 우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던 유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조선 후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양반을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상공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조선 후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1번에서 이익 정약용 등 실학자들이 토지개혁 주장한 거 맞을 거고 조선 후기 때 정감록 유행한 거 맞죠? 3번에서 교정청이라고 하면 가보개혁을 스스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조직이에요. 자, 그러니 삼정문란을 시정하고자 라고 하면 이건 삼정이정청입니다. 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7번은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좀 놔두고요. 그리고 808번도 좀 많이 풀었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주를 토대로 해서 조선 후기 향촌사회 올바른 설명 그랬는데 첫 번째 줄 구향은 그 옆에 신향은 이렇게 써요. 구향과 신향이 서로 대립하고 있대요. 결국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향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간에 지금 향촌의 지배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향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억. 향촌 사회는 관건이 강화되고 아울러 향리도 강화되고 있다. 지겹게 했던 거 기억 맞죠? 니은 전통적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하던 사족들이 분홍층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맞습니까? 디귿 양반들은 향약을 바탕으로 군연단이 아니요 동약 우리 동네에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군현단위가 아니라 촌락단위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 틀렸고요. 니을 향에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자문기구로서의 그 입지 기존에 비해서 입지가 약화된 거죠. 그렇죠? 그게 답이 3번입니다.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풀었던 문제의 최종 정리본 같은 생각이 좀 드시죠? 자, 이제 남아있는 두 개의 주제는요. 농민봉기, 여성 지위 변화. 자, 조선시대 때 농민봉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19세기 세도정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임꺽정의 난이라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조선 중기 시기가 되겠고요. 자, 19세기 농민봉기를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시작은 홍경래의 난이고요. 임술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홍경래의 난은 순조 시기 때 일어나고요. 전국 60여 군데 이상에서 벌어졌던 임술 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철종 시기예요.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사회 혼란, 세도정치기 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요. 핵심 주장이 뭐냐면 지방차별 타파자예요. 이들이 지금 일으켰던 지역이 어딘데요? 예, 평안도. 생각해보면요. 이 평안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기죠. 여기는요. 대표적인 상인 세력들이 있어요.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상인 집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도 꽤 번성했던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광산들도 많이 있어요. 돈도 꽤 벌었어요. 근데 이들의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 중앙, 한양에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무역 형태에 대해서 이제 기존 세력들을 참여시키려고 이러한 이 지역에 성장하고 있던 상인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또 과거에서 합격을 잘 시켜주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평안도에 대한 그런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더라. 그래서 몰락 양반뿐만 아니라 가난했던 농민이라든지 중소상인이라든지 광산 노동자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참여한 세력들 좀 주목해 주세요.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해서 5개월 동안 했었지만 정주성 아래 폭약을 설치했었죠. 그거 터팀으로 인해서 5개월 만에 끝나게 되고요. 자, 임술 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진주 지역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수탈을 하게 되자 진주 지역에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주도를 해서 농민봉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그냥 진압군을 보낸 거고요. 여기는 나름대로요. 암행어사도 보내고 안핵사,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파견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안핵사를 파견해서 진상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효과 별로 없죠. 나름으로는요. 지금 이런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핵심적인 또 공통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결국 세도정치 시기 때 삼정의 문란이 들어갈 거잖아요. 탐관오리들이 삼정의 문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중요한 건 성과가 있다 없다. 성과가 없더라라는 거. 자, 809번 가겠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돼서 관계가 없는 것은 이거 애절량의 한 부분인 거 혹시 아세요? 정약용이 강진에 귀양가 있을 때 아니 어느 여인네가 막 울고 있길래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남편이 생식기를 잘랐습니다. 왜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갓 태어난 아이가 군적에 올라가 있고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군적에 올라가서 군포내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생식기를 잘랐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먼 것은 이랬죠. 그쵸?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었고 갓난아이는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렸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절양입니다. 애절양.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군정의 문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1번 농민경제에 당연히 위험 요소죠. 2번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군포 한 필로 줄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균역법이었었어요. 하지만 이 균역법의 혜택이 또 세도정치 시기 때 큰 도움이 못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그 조선 후기 때 가면 이제 총액제라고 해서요. 조세를 거둘 때 아예 전체 도 단위, 뭐 9년 단위로 덩어리를 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일반 농민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린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죠.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내야 되는 군포가 100필인데 밤사이 야밤 도주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못까지 우리가 내야 된다라든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이 이제 총액제가 다시 이제 두 개로 가는데 군총제가 있고 비총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군포 납부로 관련된 건 뭔 것 같습니까? 이겁니다. 비총제라고 하는 것은 전세를 도별로 할당시켜 준 거예요.
조금 많이 오래됐나요? 이게 2009년도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비총재라고 하면 이건 전세를 도별로 할당한 거라서 총액제 중에서도 전세 쪽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 총재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810번 다음 농민봉기 요구사항 있습니다. 농민봉기는 뭐 예를 들어서 신라 말에서도 나왔고 고려에서도 나왔고 조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농민봉기가 어느 시대인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주목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주동자 이름. 뭐 만적이 나왔으면 무신정권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동자가 누군지를 보시는 것도 있고요. 주장하는 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뭐가 눈에 띄냐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진주읍내 이게 일단 눈에 띄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임술 농민봉기 시작이었던 진주밀란 쪽이에요. 네. 아니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여러 백성들이 두 아전을 그대로 불 속에 던져 넣어버렸다 그랬으니까 그 탐관오리에 대한 복수심이 되게 컸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탐관오리의 횡포 이걸 생각하신다라면 조선 후기 때 농민봉기가 되겠다. 그것도 안 된다라면 2번, 3번, 4번은 여러분의 동학농민운동에서 패전개혁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겠구나. 이렇게 다 푸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황국인 거죠. 그래서 1번 황국의 폐단을 없애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812번에 가볼게요. 19세기 조선 후기에 대해서 옳은 것만 그랬는데요. 일단 기억. 훈련 도감이 혁파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조선이 자,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가 떠가지고. 예. 자, 조선이 5군영 체제잖아요. 저 얼굴 막 빨개졌습니다. 자, 5군영 체제에서요. 자, 무의형과 장어형 체제로 바뀌게 된 거 있죠. 이거 언제냐면 개항하고 난 다음이에요. 5군형 체제가 무의형과 장어형 체제로 바뀌고 난 건 이제 개항하고 난 다음에 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훈련 도감이 순조 때 혁파되었다는 건 틀려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모군란이 벌어진 게 1882년이잖아요. 이모군란 일으켰던 90군인들 제가 수업하면서 누구라고 그랬냐면 훈련 도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되죠. 그러니까 훈련 도감은 조선에서는 최초로 이제 그 매달 쌀을 받았었던 군인들이었는데 모병제였었죠. 그 군인들이었거든요. 직업 군인들. 근데 그들에게 제때 지급되지 않고 13개월 만에 나왔는데 쌀, 겨, 막 모래 막 뒤섞여 있는 상태로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90군인들이 훈련 도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건데 이모군란 시기까지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거예요. 자, 니은에서 중앙정치 참여층이 경화 벌열로 압축되고 경화? 그러니까 서울 한양, 그 경기도 쪽에 살고 있었던 소수의 가문에게 한정되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 나머지 다양한 세력들이 당연히 배제가 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고요. 디귿에서요.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전정, 군정, 황국이니까 황국의 문란이 되게 심했죠. 특히 황국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제도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재정 수입의 주요 항목으로 이용되면서 조선의 향리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네가 취해야 되는데 조선 후기 때 이 향리들의 세력이 커져가다 보니까 그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황국을 대여를 해주고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소리고요. 리을에서요. 홍경래의 난을 계기로 해서 국가가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삼정이정청은 임술 농민봉기를 계기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게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13번에서요. 홍경래의 난의 역사적 배경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평안도민들은 정치적 진출도 잘 안 됐다고 그랬었죠. 홍경래 같은 경우도 과거 시험 2번 열심히 봐서 다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봉기에 대한 호응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만큼 지역 차별이 극심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여기서 끝냈어요.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임술 농민봉기 철종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아요.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3번 세도 정권이 서울 특권 상인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들죠. 의상과 유상들의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4번에서 평안도민들 같은 경우는 송상, 만상 있을 정도로 대외 무역이라든지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맞는 거죠. 자, 814번 가에서 다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는데요. 일단 가가 뭔지 모르겠죠. 남치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놔도 돼요. 나, 그렇죠. 홍경래의 난 나왔어요. 다, 만적의 난이죠. 1번 진주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농민 항쟁이었다 그랬는데 유계춘이 나온다든지 백낙신이 나온다든지 삼정이정청 이런 게 나올 텐데 일단 가에서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2번 지배층의 수탈과 서북민 차별에 대해서 봉기하였다. 홍경래의 난이 맞죠. 그래서 2번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쉬운 거예요. 3번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배경으로 했다는데 만적은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천주교는 조선 후기 때 들어왔으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4번에서 적어도 순서가 다 나 순서인 거죠. 만적이 고려 중기 때인 거고 홍경래가 조선 후기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 나 순서가 아니니까 4번은 틀린 거예요. 2번이죠. 그럼 1번에서 그 가가 뭐냐면요. 남치근이 많은 군마를 이끌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조선 명종 시기 때 일하던 임꺽정의 난이에요. 임꺽정의 난. 그게 1번 틀렸어요. 자, 815번 19세기 서북지역 그랬으니까 이거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거든요. 배경 아닌 것은 1번 지금 조선 후기 때요.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경의 송상 다양한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중앙정부가 여전히 이제 간섭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 지역의 상인들까지도요 가담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다른 지역보다 사족층이 많았다. 그들의 수탈이 컸다 그랬는데요. 사족하면 동네 양반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할 텐데 토지가 많은 지역은 차라리 이 아래쪽이에요. 삼남지방, 특히 전라도, 경상도 유생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2번이 된다면 차라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삼남지방 쪽에 들어가지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는 여성 지위 변화인데요. 5개 문제 중에서 2개만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고려, 조선 전기 때 유사 문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틀리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텐데요. 마무리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고려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구분만 하면 되시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북의 모계 중에서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북의 중심으로 가족제도가 강화될 것이고 처가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친형제라고 해서 결혼하자마자 친형제, 친형례라고 해서요. 시댁 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요. 여자들의 재혼이 거의 금기시되고요. 큰아들 위주로 상속이 이루어지죠. 제사도 큰 아들이 하는데 만약에 제사 지내줄 아들이 없다. 그럴 경우는 아예 양자를 드리기도 하더라.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가볼까요? 먼저 어디를 갈 거냐면 817번. 자, 일단 기억. 조선 후기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맞이한다. 기억 맞는 거죠? 니은에서 호적의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출생 순서라고 하면 이쪽이겠죠? 디귿에서 4대 봉사, 4대 조상까지 고조, 증조 다 제사 지내는 거는 조선 후기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틀린 거고요. 친형제 또는 친형례 제라고 할 거야. 분명히 나온 대로. 이런 혼례 방식이 더욱더 확산된 것은 조선 후기인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818번 하나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 1번 서얼에 대한 차별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그랬는데요. 정조 시기 때 규장과 검사관으로 진출했죠. 그러니까 심화라는 표현 틀린 거고요. 두 번째, 공노비와 사노비 중에서 더욱더 수탈 많이 받은 건 사노비, 그 중에서 솔거노비겠죠. 주인 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3번, 일반 서민들 중에서 부를 축적해서 쥐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맞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족보를 매입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4번 여자의 지위가 상승하여 딸도 아들처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가 아니라 아들 위주로 갑니다. 특히 큰아들 위주로. 그러니까 4번은 틀렸네요. 나머지는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 조선 후기 문화 파트에서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